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31개 성시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허난성의 코로나19 감염률이 90%에 육박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국 격리 등이 폐지되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엔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에 반발해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 조치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혀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관측위성 잔해물이 추락한 9일 전국 곳곳에 상공에서 관찰된 흰색 꼬리띠의 미확인 물체는 위성 잔해가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해당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실제 위성 잔해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뒤에 발견된 만큼 위성 잔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YTN 사이언스에 밝혔습니다.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항공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발사하는 지구 궤도 진입 시도가 최종 단계에서 실패에 그쳤습니다. 버진 오빗이 보잉 747기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론처1 로켓을 장착해서 대서양 1000m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광주 전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해갈의 기미를 찾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남부지방 가뭄의 원인은 무엇이며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9일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인천공항 PCR 검사 양성률이 5.5%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401명이 검사받아 이 가운데 5.5%인 22명이 양성 판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9일 3.9%에 이어서 이틀째 한 자릿수의 낮은 양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국 후 PCR 검사가 시작된 지난 2일 이후 지금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390명, 누적 양성률은 17.5%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중국발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까지 포함한 9일 하루 중국발 확진자는 53명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의 60.9%입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통지를 통해 주한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관광이나 사업, 방문을 위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해당 조치는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밝혀 최근에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등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우리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서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고 중국 측과도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계속 소통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내륙 한가운데 위치한 허난성 농촌까지 코로나19가 퍼져 주민 90%가 감염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진 병원과 약국, 장례식장에 펼쳐졌던 장사진, 이번엔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대기줄로 바뀌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31개 성시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중원 내륙의 허난성. 감염률이 90%에 달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截至2023年1月6日，全省新冠病毒感染89%。 허난성 인구 9,940만 명에 대입해보면 감염자가 8,850만 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남북한 인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고 같은 날 중앙정부가 발표한 공식 감염자 수의 8,000배가 넘습니다. 이미 농촌 깊숙이 감염이 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其中城市89.1%，农村88.9%。 중국 당국은 춘제 인구 대이동을 앞두고 의료 기반이 취약한 시골에 온라인 진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공식 방역 브리핑에선 중의학 복용법과 민간요법까지 안내했습니다. 有汉朝的方子，有清朝的方子，比如说玄白承气汤、大承气汤、大柴胡汤等等。 이런 감염 확산세와 별개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엔 긴 줄이 섰습니다. 입국 격리 폐지와 함께 그동안 막혀있던 여권 갱신과 신규 발급이 재개된 겁니다. 因为疫情原因嘛，所以就一直等一等，然后就是期盼着能在日本能多玩一玩，多看一看。 그동안 불투명한 역학 정보로 지적을 받던 중국은 XBB 변이의 진원지로 미국을 지목하며 국제사회에 자료를 공개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뉴욕과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의 간호사들이 병원 대신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끝물을 코로나19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력을 충원해주던가 임금을 더 달라며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뉴욕 주요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긴 코로나에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사람을 늘리질 않고 그렇다고 월급을 올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걸 항의하러 일손을 놓은 겁니다. Nurses don't want to strike. We would rather be inside, taking care of our patients, but safely, in a safe manner, not the condition they have us working for the past. 먼저 파업에 나선 건 영국의 간호사입니다. 보건 환경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영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호사 총파업은 106년 만에 처음 겪은 일입니다. 심지어 응급 환자를 나르던 구급대원마저 간호사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거리로 나온 것도 요구하는 것도 뉴욕의 간호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We do as best as we can to keep our patients safe, but we need more staff to come in and help us. We need more staff on the ground to look after the patients day in, day out, night, days, weekends.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서민을 괴롭히는 고물가가 간호사 이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에 남아있는 간호사의 고통은 더욱 커지면서 가뜩이나 중국발 코로나 확산으로 마음 졸이는 이들의 마음은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인 모더나가 미국에서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9일 모더나가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 끝나고 상업적 유통이 시작될 경우 백신 1회 접종 가격을 $110에서 $130 사이, 우리 돈으로 약 13만 7천 원에서 16만 2천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모더나가 미국 정부에 공급하는 백신 가격은 회당 $26, 우리 돈으로 약 3만 2천 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모더나와 화이자가 미국에서 유통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전량 구매한 뒤 무료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이 끝나고 다른 감염병의 백신처럼 모더나가 직접 병원과 약국에 백신을 유통할 경우 가격이 5배 안팎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의사가 수면을 돕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의 의료용 마약류 약을 처방할 때 환자가 과거에 처방받았던 내역을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마약류 오남용을 막고 단속과 재활에 이르는 전체 주기에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가 과다 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 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 통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환자 투약 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우선 오남용 우려가 큰 프로포폴과 마약 진통제 등에 대해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 마약류 지정 기간을 52일에서 40일로 줄여서 신종 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독자 재활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한 곳 더 추가하고 대상과 약물별 맞춤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봄부터 시작한 남부지방의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남부지방 가뭄의 현황과 함께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보도를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식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남부지방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사실 그 남부지방의 가뭄이 가장 심각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작년 여름 장마 때 비가 평년보다 적게 내리면서 기상학적 가뭄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예. 문제는 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이라든가 동북댐의 저수율이 20% 후반에 그치면서 물 공급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가뭄으로 인한 물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죠. 예. 이 지역 댐들의 저수율이 2022년 초보다 낮았거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장마철이 되면 저수량을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작년 장마죠.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리면서 댐들의 저수량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광주광역시는 물 사용 20% 줄이기를 시도를 했지만 실제 저감률이 5%가 되지 못하면서 조만간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이고요. 문제는 저 도서 지역이 정말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완도의 섬지역 저수지를 보면은 넙도가 4.4%, 금일도가 6.2%로 고가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틀 급수를 하고 나흘이나 닷새를 단수하는 그런 섬들이 네 곳이고요. 넙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물이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네, 벌써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건데요. 정말 광주 전남 지역 중에서도 도서 지역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뭄이라고 정의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가뭄이라는 건 물 부족이 부족한 시기를 가뭄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평균 이하의 강수량이 꾸준하게 보이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뭄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자, 이제 그림처럼 크게 기상학적 가뭄, 농업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 사회경제적 가뭄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기상학적 가뭄으로 주어진 기간에 강수량이나 무강수 계속 일시 등으로 정의를 하고요. 기상현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가뭄을 말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농업적 가뭄인데 농업에 영향을 주는 농업적 가뭄은 농작물 생육에 직접 관계되는 토양 수분으로 표시를 합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물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하천 유량이라든가 저수지, 지하수 등 가용 수자원의 양으로 정의한 수자원적 가뭄이 있고요. 네 번째가 사회경제적 가뭄으로 다른 측면의 가뭄을 모두 고려한 넓은 범위의 가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은 현재는 기상학적 가뭄 그리고 수문학적 가뭄이 겹쳐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리면서 결국은 이 가뭄이 발생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현재 기상학적으로 이 객관적인 수치를 들어서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 남부 지역의 가뭄이 심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북과 경남, 광주, 전남 이 세 지역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북 8개 관측소, 부산, 경남의 11개 관측소, 광주, 전남의 7개 관측소 평균 강수량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북의 평균 강수량은 1030.4mm였는데 2022년에 808.8mm가 내려서 네. 평년 강수량의 78.3%의 강수량을 기록을 했고요. 부산, 경남은 평년 1102.5mm에 815.5mm가 내리면서 평년 대비 74%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남부지방에서 가뭄이 가장 심한 광주, 전남의 경우 평년 1009mm에 작년에 646mm가 내리면서 평년 대비 64%의 강수량만 기록을 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평년 강수량의 70% 이하를 기상학적 가뭄으로 보고 있으니까 남부지방에서도 광주, 전남 지역만 특별히 심한 가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저 그림을 보시면 광주, 전남 지역은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린 8월 강수량이 평년에 45.5%밖에 내리지 않았던 것이 가뭄이라든가 저수율 저하에 아주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이 지금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 이 가뭄의 네 가지 중에서 기상학적 가뭄이랑 수문학적 가뭄이 겹쳐서 발생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역의 수문학적 가뭄은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 수문학적 가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용 수자원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목적 댐이라든가 용수댐이라든가 이런 댐들이 얼마만큼의 물을 가지고 있느냐를 표시하는 저수율로 판단을 합니다. 네. 자, 그림은 다목적 댐으로 현재 전남의 주암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심각한 상태의 저수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월 5일 광주광역시와 전남 10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의 저수율은 28.5%입니다. 네. 현재 중부지방에 위치한 소양강댐이라든가 충주댐의 저수율이 63%인 내외인 것을 비교해 보면 정말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용수댐의 그 경우에도 그림을 보시면 전남의 평림댐이라든가 수호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두 심각한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림댐의 경우 저수율이 32.4%밖에 되지 않고요. 또 광주광역시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동북댐의 저수율도 25.6%로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올해는 물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말로 이 광주 전남 지역의 댐이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이 이렇게 심각해진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심각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남부지방의 가뭄이 지금 심각한 원인 중에는 라니냐 현상이 있는데요. 네. 라니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본 남해상으로 저기압 편차가 발달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저기압이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적게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작년 말에 발표된 세계 기상기구 보고서를 보면은 라니냐는 최근에 인류가 배출하는 오실가스로 지구 온난화로 점점 극심하게 라니냐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올겨울은 특이하게 라니냐가 3년째 이어지는 트리플 딥 현상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강수량이 적어지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라니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여름 장마라든가 태풍으로 강수량이 많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 장마 때도 중부지방으로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런 남부지방은 평균보다 매우 적은 비가 내렸고요. 예. 또 여기에다가 11호 태풍 흰남노도 경남 해안으로 상륙해서 포항으로 빠져나갔고 14호 태풍 난마들도 일본 규슈로 상륙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광주 전남 지역으로는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 증가도 없었던 것, 이런 것들이 가뭄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네, 현재 심각한 가뭄 상태를 보이는 광주 전남 지역에 가뭄이 언제쯤 해결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전망을 한번 보시죠. 기상청 3개월 강수량 전망을 보면은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의 한 80% 정도 합의. 그러니까 강수 전망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네. 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80%, 3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80%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은 2월 상순까지도 예년 수준이 최대 35mm 강수가 오는데 그치겠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예측대로라면 남부지방의 가뭄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 보이고요. 네. 또 이번 주말에 사실 좀 많은 비가 올 것 같아요. 예. 그렇더라도 현재 남부지방의 작년 강수량이 한 500~600mm 이상 안 내렸기 때문에 가뭄이 당분간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네. 다만 3월서부터 이제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저기압도 좀 더 강해지거든요. 예. 비의 양도 늘어나고 또 라니냐가 종료되기 때문에 평년보다 강수량도 좀 많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4월 초순 정도 되면 이제 심각한 가뭄 다 해소되고 댐들 저수율도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도 그 해갈의 기미가 이제 보이긴 하지만 4월 초순이다 보니까 이제 몇 달이 좀 남은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이 가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정부도 지금 남부 지역 가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29일에 행안부는 12월에 광주 전남 지역 등의 가뭄 극복 특별교부세 161억 원이 빨리 집행되도록 독려를 했고요. 네. 환경부와 산업부는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협의를 통해서 광주 전남 지역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암댐 상류에 있는 보성강댐 발전 용수를 생활이라든가 공업용수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죠. 환경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가뭄 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남부지방 해갈을 위해서 전국의 댐과 보화 저수지를 연결하는 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또 하수 재이용이라든가 해수 담수와 지하 저류댐 등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인공지능도 적극 활용할 계획인데요. 국가가 관리하는 댐과 하천을 가상 공간에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을 해서 위험 정보를 조기 제공을 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일 계획이고요. 예.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서는 저수지를 준설을 해서 물그릇을 좀 키우고 또 가뭄대기 용수 개발 및 식수가 부족한 곳, 특히 섬 지역들이죠.
이런 데 상수도 보급 등 사전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로만 좀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또 있었나 싶은데요. 하루빨리 가뭄을 해결해줄 단비가 어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KB에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지구 관측 위성 잔해물이 알래스카 서남쪽에 추락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우주군 발표를 통해 미국의 지구 관측 위성 잔해물이 9일 오후 1시 4분쯤 알래스카 서남쪽 베링해 부근에 최종 추락했으며 이 지점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예측한 경로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위성은 추락 지점 예측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돼 경보가 발령됐지만 정부는 위성의 잔해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되며 특별한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위성은 지난 1984년 발사돼 임무를 수행한 후 2005년 현역에서 은퇴한 뒤 지구 궤도에 머무르다가 중력에 이끌려 추락했습니다. 미국의 관측위성 잔해물이 떨어진 9일 전국 곳곳의 상공에서 같은 형태의 미확인 물체가 보여 제보가 잇따르기도 했지만 일단 그 물체는 위성 잔해물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YTN 사이언스와 전화통화에서 9일 미국 지구관측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갔다는 보도 이후 전국 곳곳에서 포착된 시민들의 제보 영상과 관련해 해당 물체는 인공위성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천문연구원은 해당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5시와 6시쯤인데 실제 위성 잔해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시간은 이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문연은 따라서 영상 속 물체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생기는 가늘고 긴 꼬리 모양의 구름인 비행운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항공기에 실어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는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버진그룹의 계열사인 버진 오빗은 9일 개조한 보잉 747기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론처원 로켓을 장착해 대서양 1000m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로켓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론처원 로켓을 실은 보잉 747은 대서양 상공 1668m 상공에서 론처원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으나 발사 후 이상 현상이 감지돼 지구 궤도에는 오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버진 오빗은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설립한 우주 발사 업체로 이번 발사를 통해 9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제품 전시회 CES가 최첨단 기술이 가져올 우리 일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초연결 사회와 친환경 기술을 주도하면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CES엔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IT 기업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건 모빌리티 기술의 진화. 특히 구글은 차량 전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오토의 새 기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나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은 코로나 확산과 미중 갈등 여파로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대신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과 LG는 압도적인 전시장 규모와 화려한 5개 광고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초연결 사회와 친환경 기술을 주도한 겁니다. 이번 CES에서 저희 삼성의 주제는 초연결 경험입니다.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기업 총수 간 합종 연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은 BMW 그룹 올리버 집세 회장과 만났고 SK 최태원, 신세계 정용진, LG전자 조주환, HD 현대 정기선 등 임원진이 총출동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시를 잘 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기부분에 저희가 조금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CES에는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시 기간 라스베이거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람회장이었습니다. 거리를 수놓은 불빛만큼이나 많은 기업이 저마다의 기술을 뽐냈습니다.
올해 CES는 라스베이거스 야경만큼이나 화려한 볼거리를 남기고 폐막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세계 경기 침체 본격화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단 외연 확장을 당분간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튀르키예와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 튀르키예 제조기업 코치와 업무 협약을 맺고 외연 확장에 나선 SK온. 4조 원을 투자해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인근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내후년부터 연간 45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Our joint announcement today with Ford and our local Turkish business partner Koç Holdings is a major milestone for SK온. 하지만 SK온은 최근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조인트 벤처건을 협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협상 중단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고금리 기조로 자금 시장이 위축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서 전기료가 급등해 전기차 주행 비용이 늘어난 게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 라이벌인 LG에너지솔루션도 1조 7천억 원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 투자를 재검토하는 등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투자 시기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손학비를 막기보다는 하반기 상황이 좀 나아지고 투자 불확실성이 거칠 때를 대비해서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꺾일 것으로 우려되자 배터리 업체들은 무리한 외연 확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가 심각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SK온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 숨고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적발된 자동차 제조사 12곳에 과징금 17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곳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입니다. 벤츠는 E250 등 25개 차종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돼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 등 2개 차종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미작동 오류 등이 드러나 2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포르쉐는 타이칸 뒷좌석에 설치한 안전벨트 배선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좌석, 카시트를 부착해도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는 점이 발견돼 10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GV80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아져도 경고등이 점등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돼 과징금 22억 원을 내야 합니다. 차량 실내 공기질 조사에서 2021년식 메르세데스 벤츠 GLA 250 포매틱의 벤젠 방출량이 권고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3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78 마이크로그램으로 측정됐습니다. 벤젠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 중 합성 섬유나 플라스틱 부품에서 방출되는데 두통과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량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벤츠 해당 차량을 만드는 독일 현지 상황을 조사하고 실내 공기질을 추가 측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벤츠는 해당 차량 한 대 검사 결과에 국한된 것이며 이후 5대를 추가 검사해 해당 차종 다른 차량은 모두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14개 대학의 26개 학과는 정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16곳, 자연계가 10곳이었고 특히 인문계에선 항공 관련 학과 기피 현상이 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정시 지원자가 없는 학과가 10개나 나와 가장 많았고 경남과 전남이 각각 4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전, 대구, 세종, 제주 등은 지원자가 없는 학과는 없었습니다. 정시 지원자가 0명인 곳은 2020년 3개 학과에서 4년 만에 8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모집 인원으로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해 2020학년도에 정시 지원자가 없던 3개 학과 모집 인원은 4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24개 학과 258명, 올해는 26개 학과 445명 모집에 정시 지원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2학기는 기초학력 보장 체험 학기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6학년생은 수업 중 학습 지원 튜터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방과 후와 주말, 방학 중엔 담임 교사와 1:1 교습과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 교육도 받게 됩니다. 중3 학생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학습을 지원하고 진로 의식을 키우기 위한 도약 캠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기초학력도 인권이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도록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서비스인데 경기 침체와 취업난에 최근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이용자가 6년 새 1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취업준비생 최수진 씨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업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장이 생각보다 비싸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고민을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양복을 나흘 동안 무료로 대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무료로 대여해준다는 서비스가 있다고 들어서 면접 위치랑 가까운 장소가 신촌역이길래 오게 되었습니다. 구비된 정장이 10벌이 넘고 색깔별로 있어서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넥타이와 벨트, 구두까지 모두 공짜로 빌릴 수 있습니다. 직원분이 디자인이나 기장, 사이즈 다 잘 골라주셔서 만족스럽게 잘 찾아서 입고 가는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서울시가 시작한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2016년 4천여 명 수준이었던 연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4만여 명으로 1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취업난과 고물가 속에 경제적 부담을 덜려는 청년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분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탁 대여업체 수도 이번에 노원, 강동, 영등포구에 3곳을 추가해 13곳으로 늘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만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서울 일자리 포털 취업날개 서비스 메뉴에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시간에 맞춰 위탁업체를 방문하면 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해 초고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31일 올해 첫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기존보다 낮은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연준 인사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9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주최 행사 연설에서 오늘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과 그 효과 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은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의 논거가 될 수 있으며 기존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12월 CPI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올 경우 0.25%포인트 인상을 더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missão cumprida. Foi assim que eles falaram com gente. Missão boa, missão cumprida. Estou chegando aqui na minha sala, gente. Aqui, no segundo andar do Palácio do Planalto. Como vocês podem ver, foi tudo destruído. Olha aqui, gente. Olha o estado das salas, equipamentos. E aí? Vou ver esse rumo aqui, ó. Fascistas fanáticos, sabe, fizeram o que nunca foi feito na história desse país. E eu queria dizer para vocês que todas essas pessoas que fizeram isso serão encontradas e serão punidas. E nós, inclusive, vamos descobrir quem são os financiadores desses vândalos que foram a Brasília. Jorge, tira uma foto. Princesa, traz a Joy aqui. Vou tirar uma foto do presidente. Vem cá, tia. Vem cá, neném. Vem cá, neném. Gente, muita confusão aqui, ó. A polícia tá entrando no braço contra os terroristas. 일찍이 부자 유친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천륜관계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는 당연히 서로 친밀해야 하는 사이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부모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행동, 말투 등의 이유로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대화,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고령의 부모님과 어떻게 잘 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상담심리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이가 멀어진다고 하니까 씁쓸하지만 하지만 이제 분명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해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고령의 부모님과 대화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자녀는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서 정서적이나 이제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성인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발달 단계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부모가 점점 더 나이 들어갈수록 보살핌이 필요해지는데요. 그렇다 보니 성인 자녀들은 다시 부모와 가까이에서 교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네. 부모의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심리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을 했는데 다시 가까운 거리에서 교류를 하게 될 때 이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어려움이 불거져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령의 부모님과 올바르게 대화를 하지 못한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데요.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원만해지려면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젊은 부모님보다 고령의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자식들은 대부분 부모가 노인이 되면 이제 한창 때가 지나고 쇠약해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노인이 된 부모는 움직임도 예전보다 둔해지고 체력적으로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보다 떨어집니다. 게다가 한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이야기하던 주제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은 아무리 몇 번씩 얘기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소해 보이는 일에 역정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여러 차례 경험하다 보면 자녀는 부모를 쇠퇴한 사람으로 여기고 은근히 무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이 드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다, 부모가 어린애도 아닌데 자녀가 다 해줘야 한다 등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은 부모가 노인이 되면서 노인이 거쳐야 하는 심리적인 발달 과정을 겪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발달 단계에 대해서 자녀 세대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효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자녀가 무조건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효심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자녀에게 무조건 자녀를 애정한다고 해서 그걸 모두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무조건 부모에게 맞추기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요. 네. 예를 들어보자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크게 향상된 것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3살짜리 아동과 대화를 할 때 그리고 30살의 성인과 대화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상식입니다. 네. 아이가 울거나 때를 쓸 때 그 행동을 멈추게 만들기 위해서 그만해 하고 큰 소리로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아이에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서 효과적인 훈육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즉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 다 받아주진 않지만 아이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눈높이 대화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의 요구를 다 받아주기 어려울 때 그것을 무조건 다 들어드리려고 무리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나이든 부모가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알아보려면 일전에 말씀하셨던 노인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 이론을 정립한 학자인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9단계의 발달 이론을 제시했어요. 네. 이 이론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8단계인 노년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발달 과업이 바로 자아 완성돼 절망인데요.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의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사람이든 아니면 직업이든 사물이나 장소 또는 자신의 체력이나 특성, 정체성 등 자신에게 중요했던 많은 것을 떠나보내는 상실의 경험이 늘어납니다. 이때 그 상실의 경험들 속에서 자신의 통제력을 유지하고 충분한 애도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나이든 부모가 이런 발달 과업을 경험하는 중이며 이 때문에 성인 자녀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종종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냥 부모님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고 고령의 부모님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자식과 거리가 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특별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모님의 유형이 따로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따로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레이스 리브와 바바라 케인의 책 나이든 부모와는 왜 사사건건 부딪힐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 부모님의 까다로움 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실려 있습니다. 예. 이 체크리스트에서는 이제 부모의 까다로운 행동 유형을 의존적 행동, 외골수적 행동, 자기중심적 행동, 통제적 행동, 자기 파괴적 행동, 마지막으로 두려움으로 나타내는 행동으로 각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형의 이름만 들었을 때는 감이 정확히 오지 않는데 행동의 예시들이 있을까요? 네, 이 책에 이제 체크리스트가 실려 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에서 제시한 문항의 일부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의존적 행동의 예시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 특히 자녀에게 딱 붙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해주길 바란다. 자녀와 떨어져야 할 때는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싫다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인 외골수적 행동의 예시로는 매사에 부정적이며 늘 불행하다고 불평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중심적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무관심하면서도 자신이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고요. 이제 네 번째로 통제적 행동은 죄책감을 일으키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한다. 자신이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적대적으로 대한다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파괴적 행동의 예시로는요. 술이나 마약, 약에 중독됐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겠다는 협박을 한다 등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두려움으로 나타내는 행동의 예시로는 미신이나 의식을 중요시한다. 병원을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마법 같은 치료법을 찾는다. 현실에서든 상상 속에서든 건강 문제에 집착한다 등이 있습니다. 네. 자, 예시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익숙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
나의 부모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거리가 있어도 이제 부모가 자녀의 도움이 필요해지면 자녀가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보다 어쩔 수 없이 더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녀는 이제 자신이 힘들어했던 부모님의 행동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심지어는 부모의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서 그 행동들이 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욱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부모의 행동이 문제라고 해도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심지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더 큰 역량도 자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기존의 익숙한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면 좀 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감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일단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감정을 알아주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대화의 방향을 좀 다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난 외롭게 혼자 지내는데 너희끼리만 여행 갈 생각이니?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도 가족끼리 가는 여행 진짜 오랜만이에요. 라고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멈추고 많이 적적하시죠. 이렇게 부모의 감정에 먼저 공감한 다음에 대신에 수시로 전화드릴게요 라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방식이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부모도 자녀도 점점 더 좌절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과 대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으니까 그 진심을 믿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길 사람 속엔 김지은 상담심리사원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뼈 손상의 치료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유니스트 박성호 교수팀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뼈를 공격하는 파골세포의 형성에 필요한 유전자의 주변에 해당 유전자의 발현을 증폭하는 RNA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RNA의 작용을 방해한 결과 파골세포 형성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게다가 이 RNA의 구조가 특이성을 띠어 치료 표적 물질로 삼기에 유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암 환자의 면역세포를 이용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 면역치료, 이른바 3세대 항암제의 효과를 높여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암세포가 면역 억제 단백질과 결합함으로써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한다면서 면역세포에 있는 특정 수용체를 차단한 결과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수용체가 차단된 면역세포를 주입한 생쥐는 일반 생쥐보다 암 발달이 감소했고 생존 기간도 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외 공동 연구진이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과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알려진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규명했습니다. IBS 천진우 단장과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 전영욱 교수팀은 암 발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특정 단백질 절단이 일어난다며 이런 과정을 조절하는 세포 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단백질도 유사한 단백질 절단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단백질 절단을 관장하는 세포 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한 결과 암 유발 단백질이나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 사업 신임단장에 김한군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장이 선정됐습니다. 김 신임단장은 1997년부터 한수원 중앙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원전 설계 핵심 코드 개발과 국내 고유 원전 핵심 기술 개발 등을 이끄는 등 원전 개발, 인허가 관련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은 2030년대 세계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 진출을 목표로 올해부터 6년간 총 3,992억 원이 투입됩니다.
앞서 서울시가 취업 준비생을 위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최근 위탁업체를 13곳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고물가 속 취업 준비에 나선 청년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일자리 포털 누리집에서 쉽게 예약할 수 있으니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